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하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여성입니다.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 결혼 전이고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했다면 저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로 한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때쯤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혼자인 이유를 여러분께 풀어보려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하면 계절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봄, 가을이 그럭저럭 살만하고요. 여름, 겨울이 되면 남들 몇 배로 고생을 하며 살았죠. 한겨울 파카를 입고 잠을 자도 코가 빨개지고 머리맡에 마시려고 둔 물이 얼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집이 집답지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한겨울에 소변 참다가 싸버린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전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명문대 입학해 사업체까지 가졌네요. 전 3남매 중에 장녀인데요. 명문대 들어간 이후엔 4시간씩 자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까지 타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대학교 1, 2학년 때 자퇴하는 걸 엄청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20대 황금 같은 시간에 꼭 해야 하는 걸까? 좋은 머리로 돈을 버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돈과 공부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자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어렵게 입학한 대학 포기하기도 어려웠고요. 사업할 때 대학 타이틀도 잘 쓰일 것 같아서 버틴 것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젊으니까 할 수 있었던 고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구제할 수 없는 가난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몸이 아프다던가 불운이 겹친다던가 해서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걸 남 탓하는데 이용했어요. 수 틀리면 세상 욕하고 자식을 짐짝처럼 여기셨죠. 전 공부 붙잡고 독하게 버텨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 동생들은 공부랑은 담쌓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썽만 부리고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나 좀 덜 낳지 주렁주렁 셋이나 낳아놓고 책임도 못 지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매일같이 사고치고 들어오는 동생들 보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정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게 됐고 그게 크게 성공하게 됐어요. 대학 다닐 때 창업 아이템 대회가 열렸었어요. 사업 아이디어로 경쟁하고 우승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거였는데 이런 아이템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했던 걸 제안서에 냈었고 그게 최우수상을 탄 거였습니다. 학생 때라 본격적인 사업으론 못 이어졌지만 그 아이디어로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였어요.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남들 사는 만큼 살게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되는구나. 나도 부자로 살 수 있구나. 난생 처음 제 집을 샀을 때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려서는 정말 아파트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신축 아파트가 내 명이라니 꿈만 같았죠. 제가 크게 성공하자 가난했던 가족들은 로또 대박이라도 맞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부모님은 툭하면 제 자랑을 하셨죠. 우리 금이가 집안을 일으켰잖아. 다음 주에 우리 이사 가. 아니, 따로 살지. 금이는 지 집이 크게 있고 부모랑 동생들 살 집 따로 얻어줬지.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럼 그래 나중에 내가 막걸리 살게. 끊어. 여보, 어디다 또 전화를 했어? 혹시 그 복덕방 김 사장이야?
뭐래? 배 아파하지? 왜 그 집 사는 형편 우리보다 훨씬 좋았잖아. 말해 뭐해. 이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가 김 사장한테 자랑할 날도 오고. 이게 다 우리 큰딸 덕분이다. 이제 어깨 좀 펴고 살아요. 없이 산다고 쭈그리고 있지 말고. 겨울 되면 좋은 패딩 사드릴 테니까 그것도 잘 입고 다니시고요. 아셨죠? 순진했던 전 제가 이룬 성공을 기꺼이 나누려고 했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어깨 펴는 것도 좋았고 뿌듯한 것도 있었죠.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산 가족들이 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돈은 내가 버는데 씀씀이는 왜 가족들이 커지는지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명절, 졸업식, 입학식 챙기기도 바빴고 넓은 집에 이사간 뒤로는 관리비부터 해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늘어만 갔어요. 한 번은 진짜 유명한 순댓국집에 갔는데 엄마랑 동생이 입술을 삐죽거리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것도 없어 못 먹었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먹어? 여기 되게 유명한 데야. 일반 순댓국이 아니라고. 일부러 찾아서 왔구만. 맛있게 먹어, 식기 전에. 그랬더니 막내 여동생이 투덜대는 거예요. 꼭 이런 데서 먹어야 돼? 나 스테이크 사주면 안 돼? 치킨 샐러드랑 분위기 좋은 식당이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데. 언니는 돈도 많이 벌면서 순댓국 같은 걸 왜 먹어? 기가 차더라고요. 전 차갑게 동생을 보면서 말해줬어요. 야, 먹기 싫으면 관둬. 언니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네가 징징대서 짬내서 나온 거야. 너 그리고 무슨 옷이랑 화장품을 그렇게 사재껴? 용돈 준 지가 언젠데 홀랑 다 쓰고 또 달래? 언니가 무슨 현금 지급기냐? 모자라면 네가 벌어서 써. 언니 진짜 왕재수다. 그 돈 다 벌어서 뭐해? 결혼해서 애랑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돈 좀 번다고 되게 유세 떠네. 저 밥상 앞에서 밥풀도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동생 머리통을 확 때려버렸습니다. 유세?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려?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나가. 언니 속 뒤집지 말고. 공부해서 대학 가겠다고 할 땐 언제고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주둥이만 놀리고 있어? 나는 네 나이 때. 그때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소희랑 너랑 같니? 얘는 아직 어리잖아. 그냥 좀 줘라. 가진 게 많으면 베풀고 살아. 얘가 뭘 얼마나 쓴다고 그래? 소희야, 기죽지 마. 언니한테 용돈 더 달라고 해. 엄마, 진짜 나 서운해. 난 자식 아니야? 사업이 장난인 줄 알아?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뼈를 갈아 넣는 심정이라고. 엄마도 다시 일 구해. 내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뒷바라지 해줄 것 같아? 나한테 무슨 빨대 꽂았어? 딸내미 등골을 이렇게 뽑아먹냐고. 여보,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세상 다 지 거지. 지만 잘랐어 그냥. 왜 그래? 온 나라에 사업하는 사람 너 하나뿐이냐? 너는 사업 다 때려치우고 학교 다시 가라. 인성이 글러먹었어. 동생이랑 부모 소중한 줄도 모르고. 에이, 그만들 일어나. 그렇게 가족들 다 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소주에 순댓국 싹싹 비우는데 울음이 터져 나왔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은 내 돈으로 뽀대나게 놀고 먹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어요. 그 뒤로 가족들한테 전화가 와도 다 받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리저리 방황하다 횡단보도에 멍하니 서 있는데 지나가는 애견을 보고 더 맥이 빠졌습니다. 예쁘고 푹신해 보이는 강아지 유모차에 앉아서 귀여운 옷 입고 예쁨 받으면서 가더라고요. 우리 뽀삐, 강아지 유치원 잘 다녀왔어요? 낮잠도 잘 자고 간식도 잘 먹었고? 아이고 예뻐라. 우리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실컷 놀고 집에 가자.
강아지도 저렇게 예쁨 받고 사랑받는데 난 뭔가 내 생일날조차 돈 달라고 하는 가족들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혼자니까 더 그러시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남편 있고 애 있어봐. 좀 덜하시지 않을까? 모르겠네.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달라질 수도 있지. 든든한 네 편이 생기는 건데.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생각해봐. 오늘 청첩장주로 나오면서 그런 생각 절로 들더라. 우리 금이 진짜 좋은 앤데. 결혼하면 진짜 잘 살 건데.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니? 이래야지.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 시간이야 만들면 되지. 네가 직원이야? 대표님이잖아.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할래? 진짜 능력 있는 남자 해줄게. 그렇게 해서 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쇼핑도 좀 했어요. 옷도 쫙 빼입고 구두도 사고 머리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생애 첫 소개팅은 한마디로 대박이었어요. 친구는 의리 넘치게도 진짜 멋있는 남자를 소개해줬더라고요. 우리 나이도 딱 3살 차이였습니다. 좋은 집안의 학벌도 좋고 외국어도 유창한 사람이었어요. 지웅 씨는 저처럼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창 잘 나가서 TV나 잡지에서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경주마처럼 성공을 위해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듣던 대로 자기 관리도 철저해서 외모도 배우 뺨쳤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딱 만났는데 보자마자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진 사람이 절 보고 씩 웃는데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변지웅 씨? 네, 반갑습니다. 금희 씨 맞으시죠? 사진보다 더 예쁘신데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근데 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개팅 많이 해보셨어요? 몇 번은 해봤는데요. 다 의미 없었어요. 남자가 매너도 좋고 엄청 근사하더라고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대화가 무지 잘 통했습니다. 친구한테 제 프로필을 듣고 무척 궁금했대요. 자기처럼 도전적으로 사업하는 여성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면서요. 첫 만남에서 우리는 2차, 3차까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얘기하다 배가 고파 우동까지 먹게 됐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사람 얼마나 자기 일을 좋아하는지 사업 얘기할 때 눈빛이 엄청 이글거리더라고요. 우린 다음 날부터 당장 사귀게 됐습니다. 지웅 씨가 밀어붙여서요. 실은 저도 좋았어요. 저 사실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금희 씨 같은 분 처음 봤거든요. 제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알아들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죠? 이따 우리 또 만납시다. 어제 만났는데 또요? 지금도 금희 씨가 눈에 아른거려요. 시원한 냉면 어때요? 해장도 할 겸 해서요. 내가 모시러 갈게요. 가만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 초반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혼자 사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지웅 씨한테 속 시원하게 풀어놓을 수 있어서 이 관계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직 사업, 일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저랑 불붙었던 시간이 지나가니까 연락이 뜸해지는데 이유가 사업 때문이었어요. 잘 되는 사업 더 확장할 때라 정신없이 바쁜 것 같았죠. 만나기로 해놓고 여행 가기로 해놓고 펑크 내는 게 점점 반복됐습니다.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저는 첫 연애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분위기 있게 데이트도 하고 싶었는데 그날도 저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금이야, 지금 도저히 못 나가. 아쉬우면 네가 올래? 직원들이랑 김밥이랑 라면 먹을 건데 같이 먹을까? 나 김밥은 신물나. 알았어, 이래. 못 나올 것 같으면 진작 좀 말해주지. 나 그냥 들어갈게. 저라고 안 바쁘겠어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우리 만남에 뒀는데 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결국 혼자 안다라는 것 같아 마음이 식었고 제가 먼저 남자친구한테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지웅 씨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서로 열심히 일하고 남는 시간에 만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요. 사업 기반 더 닦아놓고 마음 편하게 만나자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안 되겠어. 우리 그냥 헤어지자. 왜? 내가 몇 번 약속 못 지켰다고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상황 다 알면서 왜 그래? 너무 비슷하면 그것도 문제라잖아. 조금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지 않을까? 자기 사업에 올인하는 이유 알겠는데 나 너무 서운하고 외로워. 언제는 우리가 비슷하다고 좋아했잖아. 마음 바뀐 거야? 왜 그러냐? 여장부께서 속 좁게. 지웅 씨랑 있으면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쉬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 솔직히 말할게. 나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 만나고 싶어. 푸근한 사랑이 고프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건 지금 해줄 수가 없어. 내 사업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 네가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네. 그래, 잘 가라. 사업 잘 되길 바랄게. 정상에서 만나자.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자고. 헤어질 때까지 일 얘기를 하는 그 사람 너무 차갑고 냉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쿨한 이별을 경험하고 전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소개팅 주선했던 친구는 우리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더니 너무 놀라면서 결혼까지 갈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지만 남녀 관계 모르는 거니까요. 이별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일도 사랑도 똑같이 성공할 순 없는 건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골든타임을 놓친 건가 남들 연애하고 결혼할 때 뭣도 모르고 해야 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일에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헤어져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었네요. 이별 후유증이 세게 왔습니다. 곁에 누가 있다가 없으니까 더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 알콩달콩 사는데 뒤늦은 연애와 이별을 하소연할 수도 없었어요. 다들 애 키우고 맞벌이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같이 찍은 사진 버리고 선물 받은 거 남 줘버리고 나니 큰 집이 더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살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더럭 겁이 나기도 했죠. 그때 눈물 젖은 순댓국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있어서 쉬는 날이면 더더욱 혼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생전 이런 감정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 사무쳤습니다. 그러다 고독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사연이야 저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위기의식이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어쩌면 모래알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다. 더러 겁이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생각만 하던 보육원 봉사활동도 신청하고 씩씩하게 나가서 식판도 닦고 이불도 빨면서 땀을 흘리니까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렇게 봉사활동 이어가면서 연을 끊었던 가족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전처럼 또 싸우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연락 없이 집에 찾아갔는데 의외로 여동생이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왔습니다. 언니야? 금이 언니? 언니!
그러면서 저를 알아갔는데 오히려 제가 당황할 정도였어요. 가족들이 다 절 보는데 어쩐지 표정들이 어둡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내던 가족들 집세, 생활비, 용돈, 학원비 이런 걸 싹 다 끊었었거든요. 그렇게 누리며 살다가 없으니 얼마나 제가 아쉬웠겠어요. 몰랐는데 가족들은 제가 연애하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연락 끊은 채로 제가 결혼하면 다시는 지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더 불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성공에 맛보았던 꿀맛이 너무 달콤했겠죠. 전 생전 처음 집에서 대접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방석에 커피까지 내주더라고요. 제가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막내 동생이 먼저 입을 여네요. 언니,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뭣도 모르고 까불었어. 나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해. 하루 종일 서 있고 손님도 많아서 음료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 진짜 힘들어. 동생은 놀랍게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가 알바를 어떻게 하냐고 지 몸 귀한 줄만 알았던 애였어요. 남동생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없으니까 우리 황이야. 완전 거짓골이 따로 없었다니까. 누나, 우리 고기 좀 사줘. 나 알바해서 번 돈도 다 엄마가 생활비로 쓰고 대출 갚는 데 들어갔어. 누나가 좀 도와주면 나 안심하고 이제라도 군대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나 미안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자. 내가 진짜 잘할게. 백수가 정신 차렸구나. 돈 무서운 줄 이제 알았어?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 누나 덕분에 호강하면서 우리가 그걸 까먹었었나 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제와 얘기하지만 좀 창피하더라. 부모님도 저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오거나 알아서 용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손님처럼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내놓기도 하고 돈 달라는 얘기 같은 거 오히려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건 집에 있던 좋은 물건들이 싹 다 없어진 거였습니다. 거실이 왜 이렇게 썰렁해? 여기 있던 안마기랑 골프 가방이랑 그런 거 다 어디 갔어? 다 팔았지. 생활비 없어서. 뭘 그런 걸 물어보냐. 대충 눈치로 알면 되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들인 값지고 좋은 물건들 하나씩 팔아가면서 내 식구가 간신히 지내고 있더라고요. 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도 부모님 약값 병원비에 들어가는 돈이며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커진 씀씀이를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저희 지지리도 못 살던 때에 비하면 훨씬 살만한 거였어요. 다시 연락은 하지만 이젠 나도 전처럼은 못해요. 그런 줄 아세요. 알겠어. 김치는 있냐? 싸줘. 됐어. 나 집에서 밥 별로 안 먹어요. 왜? 사업하면서 시원찮게 먹으면 못 써. 가끔 집에 밥 먹으러 와라. 너 힘들게 안 할게. 그러니까 연락하면서 살자. 우리 다 반성하면서 지냈어. 무슨 말인 줄 알지? 가볼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 또 한 번 실감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게 됐어요. 저도 전처럼 퍼주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경제적 지원을 이어갔죠. 그렇게 다시 가족들과 연을 맺으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가족들도 고마움을 알고 표현하니 삐걱거리던 사이도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분수에 맞지 않는 취미는 딱 끊으시고 병원 다니시고 동네 체육공원에서 운동하셨어요. 남동생이랑 여동생도 필요한 공부가 있을 때는 저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저에게 또 한 번의 인연이 찾아왔어요. 열심히 다니던 동네 헬스장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죠. 당시 저는 36살이었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30살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부터 이 친구를 이성의 눈으로 본 건 아니었어요. 이 남자 잘 나가던 대기업 때려치우고 뭘 준비한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죠. 운동 끝나고 헬스장에 딸린 테라스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이 사람이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갔고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 사실은 시인이 되려고요. 그러려고 대기업도 박차고 나왔어요. 시인이요? 그게 돈이 되나요? 어머, 죄송해요. 다짜고짜 먹고 살 얘기부터 하다니. 제 머리엔 온통 일 생각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반응 오히려 솔직한데요. 다들 멋있다고 하고 뒤에서 욕하긴 하고.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되게 파격적이다. 고등학교 때 친하던 녀석이 오토바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치르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땐 대학 실험, 졸업하고선 취업 준비로 앞만 보고 달렸는데 다 허무했죠. 살아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뜨겁게 살자, 뭐 그런 생각 들었고 얼마 뒤에 미련 없이 회사 나왔어요. 그랬구나. 저 시인 지망생 처음 봤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지망생이지만 그거 말고 창작 활동은 이미 하고 있어요. 가사도 쓰고 자기 개발 강의도 하고요. 뭐 다 준비 단계죠. 이런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에 호기심이랄까 그런 게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 사는 대로 돈, 성공만 위해 사는 게 정답이냐고 저한테 물었던 날엔 제 얘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헬스장에 안 보여 연락을 했더니 해외 어디래요. 끝내주는 노을을 보고 싶어 떠났다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활은 늘 똑같았거든요. 집, 회사, 집, 회사. 가끔 부모님 사는 집에서 밥 먹거나 외식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 동생 보면서 절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업하며 돈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달리 보면 삶의 기준이 오로지 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하남이 사는 모습은 파격이면서 신선했죠. 자기 관리도 잘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궁상맞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니 자꾸 물어보게 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그러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저도 몰랐어요. 직업도 없는 사람을 만날 줄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직업이 없다기보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야, 우린 꼭 남극과 북극 같다.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더 좋아. 너무 예뻐. 뭐가 그래? 다짜고짜 좋고 예뻐? 너무 유치하다. 사랑은 원래 유치한 거야. 에휴, 이쁜 우리 애기. 자기 덕분에 시도 더 잘 써줘. 내 문학적 감수성이 더 풍부해진다니까. 참, 시는 언제 보여줄 거야? 출판사에선 연락 왔어? 신춘 문예에도 낸다며. 좋은 결과 나오면 그때 보여줄게. 자기,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이제 그만하고 자요. 나도 대기업 다녀봤지만 회사원들 정말 대단해. 자기야, 그만두고 싶으면 고민하지 마. 나랑 세계 여행하면 되지. 난 회사원이 좋아. 따박따박 월급 주잖아. 진짜 졸립다. 나 잘게. 잘 자, 자기야. 연하의 남자친구 상철이한테 저는 그냥 작은 회사 다닌다고 했습니다. 굳이 사업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전 남자친구야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었지만 그건 그때고요. 가족들한테 경제력을 오픈했다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나요? 그때 교훈으로 진짜 소중한 사람과는 돈으로 엮이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우린 꿈 같은 연애를 했어요.
시인 남자친구는 연애도 열심히 하면서 꾸준히 뭔가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전 상철이를 위해 비싼 만년필도 선물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땐 슬쩍 비행기표도 사줬어요. 제 돈으로 샀다고 안 하고 매번 어디서 얻었다고 하얀 거짓말을 좀 했죠. 그리고 고민하다가 해준 것도 있는데 헬스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상철이가 무척 싼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처음 알고선 무척 놀랐고 나중엔 짠했어요. 부모님께는 전혀 도움받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큰맘 먹고 작업실을 얻어준 거였습니다. 이사하고 같이 짜장면 먹는데 상철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원룸을 갑자기 어떻게 구한 거야? 작업실 생기니까 의욕이 더 생기는데? 선배가 가족들 데리고 주재원 나가게 돼서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해. 그 원룸 제 돈으로 얻었지만 아는 선배가 빌려줬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사실 그때는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회사원으로 하면서 이것저것 해주지만 내가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는 걸 알아도 돈 때문에 날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어요. 원룸이 생기자 상철이가 은근히 제안을 하더라고요. 함께 지내는 거 어떠냐고요. 동거를 하자는 거였어요. 전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어려서 너무 좁은 집에 살아서 지금은 월세를 내더라도 큰 집이 좋다. 원룸은 답답하다 이거였고, 2번째는 같이 사는 건 결혼하고 하자 작업실로 만들었으니 글을 열심히 쓰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잘 알았다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뜻이 잘 통하니 참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어요. 우린 연애 1년 후에 결혼을 약속했고 영화에서나 보던 프로포즈를 받게 됐습니다. 촛불에 꽃에 반지에 진짜 감동이었어요. 상철인 반지를 끼워주면서 절 평생 웃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청혼을 받아들였고 상철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먼저 갔는데 별탈 없이 잘 끝났어요. 부모님은 상철이가 뚜렷한 직업이 없는 걸 걱정하셨지만 제가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더니 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에 가기 전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고민이 엄청 됐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처음부터 부를 과시하는 건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수준에서 선물을 준비했고 담담하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평범하게 산다고 들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딱 보통 수준으로 사시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의 집안 재력은 결혼 조건이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이는 외아들이었고 아버지는 10대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별말 없어서 집안 분위기도 평범할 거라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뜻밖에도 전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었어요. 그게 1차 충격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라 상철아.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인사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대놓고 전 무시당했고 상철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냥 들어가세요? 참 이상하시네. 그래, 왔니? 절 보지도 않고 소파로 가시더라고요. 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신발 벗고 들어가자는데 너무 뻘쭘하더라고요. 겨우 들어가 선물을 드렸는데 상철이 어머니 선물을 보지도 않고 고맙다 인사도 없이 탁자 밑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들은 얘기에 전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6살이나 많다면서? 어린 남자 만나면서 불편한 거 없었어? 뭔가 본심을 숨긴 느낌이었지만 모르는 척 담백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둘 얘기가 워낙 잘 통해서요. 또 상철 씨가 참 어른스럽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잘 못 느꼈습니다. 요즘 다들 잘 꾸미고 다녀서 겉으로는 젊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안 그렇다. 연애도 상철이가 처음은 아니겠고
왜 우리 애랑 결혼까지 생각하지? 난 그 속이 궁금하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눈치 빠삭한 저도 놀랍더라고요. 상철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제 가봐라. 나 미용실 예약해놨다. 우리 지금 그냥 가라고요? 무슨 손님 대접이 이래요? 배고프면 짜장면 시켜 먹든가. 엄마 방에 들어가서 외출 준비할 거야.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화장 지우면 주름이 자글자글 하겠구만. 나이는 6살이나 더 먹고 어디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결혼은 무슨. 어휴, 욕심만 사나워서 내 아들만 아깝지. 진짜 황당했습니다. 동냥하러 간 거지도 이런 꼴은 안 당하겠다 싶었어요. 전 담담히 일어났고 그대로 상철이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화도 안 나고 꼭 귀신에 홀린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 타려는데 상철이가 절 잡았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자고 이대로 못 보낸다고요. 전 그냥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근처 카페로 가게 됐네요. 내가 무슨 꼴을 당한 거야? 나 아직도 안 믿겨. 이 결혼 아니다. 당장 헤어져도 이상할 게 없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우울증이 좀 있어서 그래. 오늘 날씨도 흐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날씨 핑계야? 내가 마음에 안 드신 거야. 확실히 티 내셨는데 뭘 그래. 너 입버릇처럼 말하잖아.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고 싶다고. 난 알아. 결혼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선 안 돼. 첫 단추가 아예 떨어져서 하수구에 떨어진 꼴이야. 전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가 매달려서 하는 결혼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진행하는 건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첫인사 자리에서 나이 많다고 퉁박 주고 혼잣말로 욕심 사납다고 면박을 주는데 결혼에 살면 얼마나 밉보이고 구박을 받겠어요. 구박을 한다고 바보처럼 당할 저는 아니지만 그런 피곤한 일은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손해보는 결혼이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서로 좋아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지. 근데 자기 어머니는 원하는 게 많으시네. 어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순진한 며느리 원하시나 봐. 잘 생각해봐, 상철아. 나랑 결혼하면 어머니랑 사이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네 결론이 뭐야? 설마 헤어지자는 거야? 우리 어린애들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헤어지자. 그 편이 깔끔해. 금이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우리 둘 사이는 문제 없었잖아. 전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청승맞게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해서 TV 틀어놓고 앉아있다가 속이 답답해져서 일하러 회사에 나갔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집에 핸드폰을 놓고 온 걸 알게 됐어요. 일할 때 쓰는 핸드폰만 들고 온 거였어요. 어차피 잘된 일이었습니다. 상철이가 전화를 끈질기게 했을 테니까요. 전 다 성가시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자정 넘어 퇴근했고 전화가 불나게 와 있었습니다. 전 다 씹고 일단 잤어요. 이튿날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남자친구가 집 앞에 와 있었죠. 제 앞에 무릎까지 꿇면서 애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우리 어떻게 헤어져? 그것도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잘할게.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막아준다고. 나 한번 믿어봐. 우리 결혼까지 결심한 사이였잖아. 어떻게 사랑이 하루 사이에 변하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결혼해도 앞날이 뻔해.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 이혼이 뭐야? 더한 일도 생기는 거 못 봤어? 진짜 나이 얘기하기 싫지만 내가 너보다 6살이나 많잖아. 듣고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가. 나 출근해야 돼. 제가 냉정하게 구니까 상철인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굴더라고요. 크게 놀랍지도 않았어요. 다 큰 성인 남자래도 감수성이 좀 남다르다고 해야 하나? 울며 매달리는 모습이 꼭 어린애 같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하다고 봐야 할지 다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계속 울며 매달리니까 나중엔 제 마음까지 흔들리더라고요.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제발 헤어지잔 말만 하지 마. 결혼을 10년 뒤에 하더라도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나중엔 저도 지치고 상철이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내치나. 사실 상철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허락 안 하셔도 연애를 계속해도 되는 거였고요. 우리 둘 사이엔 문제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마음이 약해져 일단 알았다고 헤어지는 건 보류하겠다고 달랬습니다. 그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는데 상철이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짜고짜 전화를 하시더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시간 좀 내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전 거북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제 사업장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제가 아는 곳에서 만나죠.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후진되는 싫다. 알겠니? 그리고 웬만하면 상철이한테 말하지 마. 우리끼리 일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날 뵙죠. 전 사실 디저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유행하는 케이크랑 마카롱을 주력으로 하다 그게 크게 성공한 뒤 제대로 된 레스토랑도 몇 개 더 차리게 됐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을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상철이도 모르게 몇 가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무조건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다가왔죠. 먼저 가서 앉아 있는데 한 30분 지났나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 상철이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역시나 첫인상대로 인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아는 척도 없이 민망하지도 않은지 정말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직원 불러 자기 커피부터 시키더니 용건을 꺼내더라고요. 참 용타. 너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얘가 그러니? 순진한 얼굴로 애를 얼마나 괴롭힌 거야?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사람 괴롭히는 성격 아니에요. 내 아들이 너 없으면 못 산다니까 어쩌겠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너희들 결혼 허락하는데 대신 혼수 제대로 해와. 자, 여기. 그분은 뭔가 빽빽하게 적힌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니? 너도 참 깝깝하구나. 세상 물정 좀 보고 살아. 혼수 리스트야. 설마 이걸 전부 다 사오라는 건 아니겠죠? 왜 아니야? 6살이나 어린 잘생기고 잘난 내 아들 채가면서 그 정도는 해와야지. 채가다뇨. 말 조심해 주세요. 조심? 조심은 네가 해야지. 너 양심은 있니? 너 말고도 내 아들 좋다고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욕심이니? 더 이상은 할 얘기 없다. 이거 너 주려고 나온 거야. 잘 보고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해와. 안 그럼 결혼 생활 평탄치 않을 거다. 명심해. 혼수 리스트는 끝도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옷에 현금 1억에다 집까지 5억도 넘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누가 보면 엄청 대단한 사람한테 시집 가는 줄 알겠어요. 정말 재력가 집 아들과 결혼하는 제 친구도 이것보다는 덜해 갔을 게 분명한데 말이죠. 게다가 상철이 뚜렷한 직업도 없고 벌이도 정말 시원찮은데
다 알면서도 이러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말도 안 되고요. 너무 예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젊은 사람이지만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요. 제가 뭐 죄라도 졌어요? 너무 불쾌하네요. 전 이 결혼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꼬르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배를 잡으면서 얼굴을 찡그리네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식당에 불러냈으면서 밥도 안 시켰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막말을 시전하더라고요. 내가 너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려고 나왔어. 이렇게 유명한 식당에 불러낸 이유가 뭐냐? 응? 보아하니 나이만 먹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돈 있는 척하려고 여기 불렀니? 그래, 어디 한번 먹어보자. 제일 비싼 거 시켜도 되지? 까불어도 적당히 까불어야지. 전 조용히 직원을 불렀습니다. 제가 손을 까딱하니까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대표님, 뭐 필요하십니까? 이분 요기하실 것 좀 준비해줘요. 대표님은 안 드시고요. 난 필요 없어요. 뭘 먹을 기분이 아니니까. 직원이 가고 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드시고 가주세요. 다른 업장에 가봐야 해서요. 왜 너한테 대표님이라고 하냐, 저 사람이. 다른 직원들도 다 지나가면서 너한테 인사하고. 왜겠어요? 제가 여기 대표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아무 소용 없으니까 버려도 되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는 그 이상한 혼수 리스트를 쫙쫙 찢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자리를 뜨려는데 상철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았습니다. 부담스럽게 활짝 웃으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이라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예, 난 미처 몰랐구나. 이 유명한 식당이 네 거였어? 어쩌면 넌 수완도 좋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고. 아까 늙었다고 하더니 이젠 또 젊다고요? 말이 왜 왔다 갔다 해요? 이 손 놔요. 왜 이러냐고요, 진짜. 내가 헷갈렸다. 사람이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미안하다. 너 마음 넓지? 이렇게나 큰 사업체 운영하면 얼마나 대범해야 하는데. 내가 다 안다. 결혼 허락하마. 그래, 이종이 잘 찢었어. 쪼잔하게 이런 게 뭐 혼수라고. 더 대단한 거 해올 거지? 그치? 결혼하면 내가 철저하게 너희들 자유 보장하고 애 봐달라 그러면 다 해줄게. 우리 상철이랑 만나줘서 정말 고맙다. 와, 철면피라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데 기가 찼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전 손을 빼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직원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지켜보고 있던 거였죠. 여기 보는 눈 많은 거 아시죠? 그냥 가세요. 더 창피당하기 전에. 그때 직원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상철이 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면서 같이 먹자고 절 옆으로 잡아 끌었어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난 창피당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쌓인 거 있으면 풀어라. 그리고 우리 잘 지내보자. 나 네가 시켜준 밥 먹고 갈 거야. 나 내쫓지 마라. 부탁이야. 기어이 끝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전 아나무인 창피를 모르는 상철이 엄마한테 질려버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회를 까기로 했어요. 그분은 어떻게든 저를 잡으려고 애걸복걸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빈다면서 계속 뭉개고 있었죠. 그렇게 잘나신 아들 허언증 환자니까 병원에 좀 데려가 보시죠.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요리 드실 때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허언증이라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으면서 여기저기 사기치면서 살고 있다고요. 아주머니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 적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상철이 졸업하는 그 해에 대기업에 덜컥 붙어서 잘 다녔는데 저 명문대 나온 거 아시죠? 저희 과에서 거기를 몇 명이나 가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가 꿈이다.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아주 싹 다 사기를 쳤어. 거짓말을 병적으로 하는 사기꾼이랑 어떤 바보 천체가 결혼을 합니까? 혼수요? 속 편한 소리 그만하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 상철이 대기업 다녔어. 명문대 다녔고. 명문대조차 붙은 적이 없었다면 어쩌실래요? 어쩌나요? 그게 다 사실인데. 그러니까 남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전 냉수를 2잔이나 단숨에 비웠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그분은 아셔야 했어요. 더 있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한 짓. 제가 다 까발려 드릴게요. 사기꾼 시인 지망생은 참 간도 컸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제가 상철이 집에 인사를 다녀온 뒤 헤어지자 하니까 죽자 사자 매달렸잖아요. 그때 사실은 엄청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런 엄마를 뒀는데 내가 이 결혼을 해도 되겠느냐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본 거였죠. 친구 남편이 상철이가 다녔던 대기업에 다녀서 사내 평판은 어땠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고맙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예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너무 이상해서 상철이가 졸업했다는 대학 동문회에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졸업생은 없습니다. 사칭한 것 같은데요. 생년월일, 입학 졸업연도 이름, 그 어떤 걸로도 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몇 가지 깨름칙하던 것들의 이유도 다 드러났습니다. 작업실 하라고 얻어준 원룸 갈수록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사준 만년필도 새것 그대로였고요. 연락 없이 가보면 게임을 하거나 자고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점점 많아졌죠. 미천이 드러난다고 해야 하나요? 가까이 보니까 생활도 엉망, 겉멋이 든 게 보였습니다. 전 남동생을 상철이와 다니던 헬스장에 보냈어요. 회원인 척하고 평판 좀 들어보라고요. 누나 이상해. 그 형 자기가 트로트 작사가라고 말하고 다녔다던데? 작사? 트로트? 미치겠네 정말. 시나리오를 여러 개 짰는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유명인 행세도 하고 다녔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에게는 유명세를 이용해 돈까지 받아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개발 강사다 뭐다 해서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뻥을 쳐서요. 그러니까 시인이 되기 위해 대기업을 뛰쳐나온 상철은 아예 없는 사람, 상철이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던 거였습니다. 전 하늘이 도와 결혼 전 그 정체를 밝혀낸 거였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편의점 알바로 용돈 벌면서 주변 사람들과 저, 심지어 자기 엄마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저 상철이 걔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쳐요. 몇 사람을 속여먹은 건지. 자기가 낳은 엄마도 속이는 사람이 남인들 못 속이겠어요? 망했네 망했어. 우리 집은 망했어.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상철아 이놈의 자식 왜 그런 짓을 해? 그때 뒤에서 뭔가 와르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상철이가 식탁 위로 넘어져 그릇들이 다 깨졌더라고요. 나한테 말하지 말라더니 상철이 어머니가 부른 것 같았어요. 전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철아, 너 남자인 건 맞아?
난 이제 하나도 못 믿겠다. 무슨 소리야. 신체 건장한 남자 맞아. 내가 거짓말을 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 내 말 좀 들어줘, 자기야. 아니, 대표님. 상철인 슬라이딩을 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가증스럽게 자기야 누나 불러가며 무슨 핑계를 댈까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쩍 소리가 나면서 상철이가 앞으로 엎어졌어요. 상철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신 거였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엄마를 속여? 내가 너 같은 녀석을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 이제 어쩔래? 인생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아놓고 어쩔 거야? 네가 그러면 엄마 체면이 뭐가 돼? 이 망할 녀석아. 그러고는 저한테 빌었어요. 한 번만 자기들 모자 봐달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남동생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누나한테 그만 떨어져. 더는 눈 뜨고 못 보겠네. 왜 우리 누나 괴롭혀요? 에? 싫다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 에구, 우리 대표님 동생이구나. 미안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실수를 좀 했어요. 누나가 화가 많이 나서 우리가 빌면 될 것 같은데. 빌긴 뭘 빌어요. 당장 우리 누나한테 떨어져. 거짓말로 사기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빈대처럼 물고 늘어져. 누나 들어가. 내가 처리할게. 당신들 우리 누나 손끝 하나 건들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형씨, 같은 남자로서 창피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잘못 인정하고 꺼져요. 남동생은 주방에서 이 난리를 지켜보다 참다 못해 나온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니 와달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상철이와 모치는 제 업장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동생이 바가지에 소금 가득 담아 뿌리더라고요. 다시는 저 인간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이날의 소동이 부모님한테 전해졌고 가족들은 하나같이 엄청 화를 냈어요. 뭐 그런 녀석이 다 있냐고 섣불리 결혼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죠. 전 혹시 몰라 근육질의 경호원들 고용에 다녔고 아니나 다를까 뭐가 아쉬웠는지 절 갑자기 찾아온 상철이와 마주쳤을 때 경호원 덕을 톡톡히 봤네요. 살벌한 경호 속에서 전 그 허언증 환자에게 제대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봐.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보니까 너 빚도 많더라. 다른 사람이 왼수 갚아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난 보고 싶지 않거든. 내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줄래? 자기야,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게. 우리 좋았잖아. 싸운 적도 없었어. 기억 안 나? 응, 기억 안 나. 기억하기도 싫고. 그거 알아? 저기 앞에 있는 경호원 말고도 주먹 더 센 선수들도 내가 고용했어. 너 같은 빈대가 붙으면 그 사람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대. 내 말 믿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상철이 너 그 솜주먹으로 싸워봤자 승산 없을 거니까 원룸 싹 비우고 당장 꺼져. 내 앞엔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알았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사람들 등쳐먹고 다니는지 그만하라고. 너한테 당한 사람들 한둘 아닌 거 다 알고 있지만 입 다물고 있는 거라고 했더니 비굴하게 도망가더라고요. 결국 상처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헬스장에는 그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한동안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건너 들었는데 상철인 사칭 범죄로 철장 신세까지 지게 됐대요. 어찌 보면 상철이 어머니가 큰 역할을 해준 것도 같아요. 그분이 악역을 맡아서 진실을 밝히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귀한 아들 며느리한테 주기 아까워 욕심 부리시다 모든 거짓이 까발려진 거죠. 전 그날 이후 헛된 욕망을 버리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어요. 남동생은 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부모님은 건강관리 잘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전 보름 후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얼마 만에 떠나는 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철없던 여동생이 요새는 제 비서 역할을 해주네요. 언니는 그냥 몸만 가면 돼. 내가 짐 다 싸줄 테니까 걱정을 마셔요. 와, 설렌다. 나 유럽 처음 가보는데. 언니, 고마워. 내 친구들 다 엄청 부러워한다. 좋은 언니 뒀다고. 듣기 좋은 말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물리는데? 알았으니까 적당히 싸놓고 자. 언니가 챙길게. 가서 먹고 싶은 건 확실히 찾아보고. 나도 이번엔 제대로 쉴 거야. 막둥이, 언니 잘 모셔야 한다. 알았어? 우리 큰딸, 이번에 가면 싹 다 잊고 놀아. 무조건 놀아. 아버지 말 알지? 시간이 흐르며 가족들이 제 공을 인정하고 잘해주려 노력하는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저에게도 예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크게 액땜했으니 그만큼 커다란 행운이 올 거라 믿으며 사연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